딸이 제발 그 사내의 목을 베어주세요. 밤사람이라 불리는 제발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밤중이었어요. 17소녀 연초가 형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손톱 밑에는 피가 맺혀 있었어요. 형틀 앞을 지키던 망나니가 물었어요. 누구를 베어달라는 것이냐? 밤사람이라 불리는 그 사내를요. 그 순간 망나니가 들고 있던 등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10년 동안 잊으려 했던, 아니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 소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저는 그 사내의 손에 가족을 잃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하지만 나는 이미 그자를 놓친 사람이다. 아니에요. 당신은 옛 포도청 척후잖아요. 1000명을 잡았다는 그 장호. 사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제 망나니다. 형틀을 지키는 망나니일 뿐. 그럼 망나니로서 마지막 칼을 들어주세요. 제발. 여러분, 이 소녀가 왜 이렇게까지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한때 1000명의 죄인을 잡았던 포도청의 전설이 왜 형틀 앞에 망나니가 되었을까요? 그 끔찍한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민담살롱이 다음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숙종 말년 충청도 어느 포구 마을 이야기예요. 이 마을에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장례가 난다. 처음 들으면 허튼 소리 같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한 달 전까지 잘 살던 박서방 댁이 어느 날 갑자기 역적으로 몰렸어요. 박서방이 역적이라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역적과 주고받은 편지, 금품 거래 내역까지. 박서방은 끌려갔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집에 밤사람이 다녀갔나 보구만. 밤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몸을 떨었어요. 왜냐고요? 그 사내는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았거든요. 장부에 이름 한 줄 적는 것만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노비 명단에 적으면 그 사람은 노비가 됐어요. 역적 명단에 적으면 그 사람은 역적이 됐어요. 실종자 명단에 적으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증거도 흔적도 없이. 더 무서운 건 아무도 그의 얼굴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상인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아전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떠돌이의 모습으로. 얼굴도 이름도 계속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녀간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희생자 중 하나가 바로 연초의 가족이었어요. 연초는 수령댁의 침선비였어요. 바느질을 하는 여종이죠.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연초는 종이 아니었어요. 양민의 딸이었죠. 아버지 김진수는 마을에서 작은 포목전을 하는 상인이었어요. 김서방, 오늘 들어온 무명 품질이 어떤가? 직접 보시면 압니다. 제가 고른 건 믿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마을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연초야, 바느질은 마음을 담는 거란다.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담으면 그 옷을 입는 사람에게 복이 간다. 오빠 상우는 20살의 청년이었어요. 서당에서 글을 배워 과거를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연초야, 오빠가 과거에 급제하면 너 한양으로 데려가 줄게. 가난했지만 행복한 집안이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행복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3년 전 그날 연초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날도 평범한 가을날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했고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연초는 어머니를 도와 김장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올해 겨울에는 김치 맛있게 먹겠네요, 어머니. 그럼 내가 좋아하는 깍두기도 많이 담가야지. 평범한 대화였어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관아의 북소리가 울렸어요. 둥, 둥, 둥. 뭔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울리는 북소리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거리로 나왔어요. 그때 관아의 포졸들이 떼를 지어 마을로 들어왔어요. 10명도 넘는 포졸들이 칼을 차고 달려왔어요. 김진수, 김진수가 어디 있느냐? 연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를 찾는 거였어요. 포목전에서 뛰어나온 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를 찾으십니까? 내 놈을 역적모의 혐의로 체포한다. 뭐라고요? 역적이라니. 포졸들이 아버지를 덥석 붙잡았어요.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증거가 다 있다. 포졸이 종이 뭉치를 꺼내 보였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편지들이 있었어요. 역적과 주고받은 편지, 금품 거래 내역, 미래 증인까지.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거짓말 마라. 짝! 포졸이 아버지의 뺨을 때렸어요. 아버지. 연초가 달려갔어요. 어머니와 오빠도 뛰어나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버지는 결박당해 끌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오빠, 연초까지 모두 관아로 끌려갔어요. 역적의 가족이니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연초 가족의 악몽의 시작. 관아 마당은 차가웠어요. 횃불이 타오르고 관속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수령이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김진수, 내 죄를 알겠느냐? 소인은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증거가 여기 있는데. 아전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편지들, 금품 거래 내역, 미래 기록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증거 앞에서 발뺌하지 마라. 곤장 30대. 포졸들이 아버지를 형틀에 묶었어요. 곤장이 내려쳤어요. 으악. 한 대, 두 대, 세 대. 아버지의 비명이 관아를 울렸어요. 피가 흘렀어요. 등이 찢어져 붉은 피가 옷을 적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연초는 울부짖었어요. 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날이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곤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20대, 25대. 아버지는 더 이상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그저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어요. 30대. 마지막 곤장이 내려쳤어요.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때 연초는 보았어요. 관아 한 구석에서 수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한 사내를. 평범한 상인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수령이 그 사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수령이 아랫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 사내의 눈빛. 차갑고 무표정하고 마치 물건을 보듯 사람들을 훑어보는 그 눈빛. 연초는 직감했어요.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다. 사흘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자백을 거부했어요. 소인은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났어요. 관아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 수령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어요. 수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령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입을 열었어요. 김진수 일가는 모두 관노비로 정몰한다. 네. 연초와 가족들이 동시에 외쳤어요.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팔리도록 하라. 나리.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노비 상인들이 와서 가족을 사갔어요. 이 남자는 남쪽 섬으로 보내시오. 이 여자는 북쪽 양반댁으로. 이 청년은 광산으로. 이 계집아이는 그때 그 사내가 나타났어요. 이 아이는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들었소. 수령댁에서 쓰도록 하시오. 사내는 연초를 잠깐 보았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마치 물건을 고르듯. 그리고 말했어요. 가족들은 각각 다른 곳으로 보내시오.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여러분, 이것이 밤사람의 수법이었어요. 한 가족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밤. 작은 방에 4사람이 모여 앉았어요. 미안하다. 모두 내 잘못이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곤장을 맞아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오빠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예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껴안았어요. 연초야, 상훈아.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 어머니, 약속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고.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4사람은 밤새 껴안고 울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가족은 헤어졌어요. 아버지는 남쪽 섬으로, 어머니는 북쪽 양반댁으로, 오빠는 광산으로, 그리고 연초만 이 마을에 남았어요. 수령댁 침선비로. 하지만 여러분, 연초는 그날 맹세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겠어. 16소녀의 복수가 시작된 거예요. 침선비가 된 연초는 조용히 살았어요.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방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웃고 일하고 순종했어요. 수령 부인은 연초를 아꼈어요. 연초야, 내 솜씨가 정말 좋구나. 감사합니다, 마님. 하지만 연초의 마음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복수의 불이. 1년이 지났어요. 연초는 조용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수령댁에 오는 상인이 있다는 것을. 그 상인은 매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떤 때는 비단 장사, 어떤 때는 곡물 상인, 어떤 때는 약재 상인. 하지만 연초는 알아봤어요. 그의 걸음걸이를, 그의 손짓을, 그리고 무엇보다 수령이 그에게 보이는 두려움 섞인 존경을.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밤사람이다. 연초는 귀를 기울였어요. 어느 날 밤 수령의 서재 근처를 지나가다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나리, 이번에도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분이 싫다고 하면 나도 내일 역적이 될 수 있네. 수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참봉댁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 그분이 장부에 적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적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네. 연초는 소름이 돋았어요. 수령조차 밤사람의 꼭두각시였어요. 진짜 이 고을을 지배하는 건 수령이 아니라 밤사람이었어요. 2년이 더 지났어요. 연초는 3년 동안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밤사람이 노리는 건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첫째, 재산이 있는 사람. 어느 날 마을의 부자 이서방이 갑자기 역적으로 몰렸어요. 이서방이 역적이라니.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서방은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역적과 주고받은 서신이. 이서방은 끌려갔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재산 중 절반이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밤사람이 가져갔나 보구만. 둘째, 권력의 위협이 되는 사람. 마을에 새로운 아전 하나가 있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부정부패를 싫어했죠. 이 고을의 장부가 이상합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 달 후 그는 뇌물을 받은 죄로 파직됐어요. 증거도 있었어요. 그의 집에서 금괴가 나왔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밤사람이 또 누군가를 제거했구만. 셋째,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느 날 마을의 한 과부가 밤사람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당신 딸을 양반댁에 팔면 큰 돈을 주겠소. 싫습니다. 제 딸은 팔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그 과부는 도둑질죄로 잡혀갔어요. 증거, 그녀의 집에서 훔친 물건이 나왔다고. 딸은 결국 팔려갔어요. 연초는 이 모든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막아야 해.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 하지만 어떻게? 연초는 한낱 침선비에 불과했어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초는 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연초의 운명을 바꿨어요. 마을 뒷산 형틀 근처에 망나니가 산다던데. 다른 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망나니? 응. 옛날에는 포도청 척후였다는데 지금은 형틀을 지키며 산대. 왜? 글쎄. 옛날에 죄를 지었다나 뭐라나. 그 죄책감에 형틀 곁에서 산다더라. 무슨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여야 할 사람을 놓쳤다고 하고. 그런데 왜 망나니라고 불러? 형틀 곁에 살면서 가끔 사형수들의 목을 베어준다나 뭐라나. 관아에서 부탁하면 망나니 노릇을 해준대. 연초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포도청 척후? 그렇다면 무술도 할 줄 알고 사람을 잡을 줄도 아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 이름이 뭔데? 장호라던데. 옛날에는 1000명의 죄인을 잡았다고 유명했다더라. 1000명이나? 응. 그래서 포도청에서 가장 촉망받는 척후였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역적이 됐다나 뭐라나? 역적? 그래. 그런데 증거가 이상했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역적 증거가 나타났다나? 연초는 숨을 죽였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역적 증거가? 그것은 연초 아버지와 똑같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도망쳤대. 그리고 이 마을로 와서 10년째 형틀 곁에서 살고 있다나? 무섭겠다. 그러니까 밤에는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마. 망나니한테 잡힐지도 몰라. 하지만 연초는 결심했어요. 그날 밤 바로 뒷산으로 가기로. 여러분, 이것이 전환점이었어요. 17소녀와 옛 척후의 만남. 그날 밤 연초는 몰래 수령댁을 빠져나왔어요. 뒷산으로 향했어요. 길은 어둡고 험했어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어요. 하지만 연초는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쯤 올라갔을 때 형틀이 보였어요. 달빛 아래 서 있는 오래된 형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었을까요? 그 옆에 작은 움막이 있었어요. 연초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누구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저 도와주실 분을 찾아왔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연초는 형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연초의 온몸을 적셨어요. 하지만 연초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연초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비에 젖어 온몸이 떨렸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움막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수염이 길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옷은 남루했고 맨발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누구냐? 저는 연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 사내를 베어주세요.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떤 사내를 말하는 것이냐? 밤사람이라 불리는 그 사내를요. 그 순간 사내가 들고 있던 등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콰당 등잔이 깨지며 기름이 흘렀어요. 밤사람?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잊으려 했던, 아니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 네. 이름도 얼굴도 바뀌는, 사람을 죽이는. 사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연초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라. 사내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됐어요. 움막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깨끗했어요. 구석에는 낡은 칼 한 자루가 걸려 있었어요. 사내는 연초에게 차를 내줬어요. 마셔라. 몸을 녹여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연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사내는 연초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제 말해보거라. 내가 누구이며 왜 밤사람을 찾는지. 연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린 일,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일, 그리고 그 모든 일 뒤에 밤사람이 있었다는 것. 사내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연초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내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밤사람을 잡아주세요. 당신은 옛 포도청 척후잖아요. 1000명을 잡았다는. 나는 이제 망난이다. 사내가 말을 끊었어요. 형틀을 지키는 망나니일 뿐이다. 왜요? 왜 포도청 척후에서 망나니가 되신 거예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의 이야기다. 사내, 장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나는 포도청에서 가장 촉망받는 척후였다. 장호의 눈빛이 멀어졌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눈빛이었어요. 한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다뤘지. 도둑, 살인, 사기. 1000명이 넘는 죄인을 잡았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지. 장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상한 사건이요? 밤에만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지. 멀쩡한 양반이 갑자기 역적이 되고 부자 상인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리고 연초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건이 계속되자 의심이 들었지. 장호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무엇이요? 모든 사건 전날 밤 피해자 집 근처에서 낯선 사람이 목격됐다는 것. 하지만 증인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달랐다.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상인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아전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승려라 했다. 장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나는 깨달았다.
한 사람이 변장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밤사람. 그때는 그런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자를 그림자라고 불렀지. 장호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3년을 추적했다. 그자의 발자국을 따라다녔지. 그리고 마침내 장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침내 그자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한양 외곽의 낡은 창고였지. 그래서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봤다. 장호는 눈을 감았어요. 수백 개의 문서가 있었다. 위조족보, 가짜 서신, 노비 매매 장부, 모든 더러운 거래의 기록이. 증거를 찾으신 거네요. 그래. 나는 그 문서들을 가지고 포도대장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그자를 체포하러 갔다. 장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오히려 내가 역적으로 체포됐다. 연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가요? 포도청 군관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역적모의 혐의로. 말도 안 돼요. 당신은 포도청 척후잖아요. 증거가 있었다. 내 이름으로 된 역적과의 서신, 금품 거래 내역, 미래 증인까지. 장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지. 마치 진짜처럼. 밤사람이. 그래. 그자가 나보다 한 발 빨랐다. 내가 그자를 잡으려 하기 전에 그자가 먼저 나를 제거한 것이지. 장호는 다시 앉았어요. 나는 고문을 받았다. 자백을 강요당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 탈출했다. 장호가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어요. 거기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어요. 감옥 창살을 부수고 나왔다. 그리고 도망쳤다. 한양에서, 포도청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고 이곳으로. 그래,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10년 동안 여기 숨어 살았다. 장호는 형틀을 바라봤어요. 형틀 곁에서 살기로 한 건 속죄하기 위해서였다. 속죄요? 내가 잡지 못한 사람들. 밤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가끔 망나니 노릇을 했다. 관아에서 부탁하면 사형수들의 목을 베어줬지. 장호는 연초를 봤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도망자로서, 폐인으로서. 연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게 속죄인가요? 장호가 놀라 연초를 봤어요. 뭐라고? 당신이 10년 동안 여기 숨어 있는 동안 밤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연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가족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나는.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연초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아직 칼을 들 수 있잖아요. 당신은 밤사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실패했다. 10년 전에. 실패했으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연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칼을 들어주세요. 장호는 연초를 바라봤어요. 소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 10년 전 장호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밤사람을 잡아야 한다고,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때의 자신. 장호는 천천히 일어나 구석의 칼을 내려다봤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뽑지 않았던 칼. 망나니로서 사형수의 목을 벨 때도 관아의 칼을 빌렸었어요. 이 칼은 특별했거든요. 포도청 척후 시절 장호의 칼이었어요. 1000명의 죄인을 잡았던 그 칼. 알겠다. 장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칼을 들겠다. 장호가 칼을 집어들었어요.
칼집에서 칼을 뽑았어요. 10년 만에 뽑은 칼. 녹슬지 않았어요. 장우가 매일 기름을 먹이고 갈았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쓸 날을 기다리며. 나는 장우다. 옛날 포도청 척후였고 지금은 형틀을 지키는 망난이다. 저는 연초입니다. 수령댁 침선비이고 복수를 꿈꾸는 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밤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는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언제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찾을 건가요? 연초가 물었어요. 장호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밤사람은 칼로 죽일 수 없다. 네. 그를 죽이는 방법은 단 하나, 그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다. 정체를 폭로한다? 그래. 밤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장우가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내가 찾았던 것처럼 그가 한 일들은 분명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10년 전 한양의 창고에 있었다. 하지만 내가 체포당한 후 그자는 분명 그곳을 버렸을 것이다. 장호는 턱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그런 많은 문서를 멀리 옮기기는 어렵다. 새로운 은신처를 찾았을 것이고 그곳은 가까운 곳일 것이다. 이 마을 근처에. 그래. 내 말로는 밤사람이 이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지? 네. 한 달에 한 번씩 수령댁에 와요. 그렇다면 이 근처 어딘가에 은신처가 있을 것이다. 장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포구. 네. 포구다. 10년 전에도 포구 근처였다. 배가 드나들고 사람이 많고 물건을 숨기기 좋은 창고가 많은 곳. 이 마을에도 포구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 한다. 낡은 창고들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창고가 수십 개는 될 텐데 하나씩 찾아봐야 한다. 장호는 칼을 허리에 찼어요. 준비됐느냐? 네.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상관없어요. 연초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좋다. 그럼 내일 밤 포구로 가자. 여러분, 이제 진짜 결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다음 날 밤 장호와 연초는 포구로 향했어요. 포구는 깊은 밤이었어요. 낡은 창고들이 즐비했고 어둠 속에서 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 창고가 20개는 넘는 것 같은데요. 연초가 말했어요.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장호와 연초는 첫 번째 창고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창고 마이너스 빈 창고였어요. 두 번째 창고 마이너스 소금이 가득했어요. 세 번째 창고 마이너스 곡식이 쌓여 있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밤사람의 은신처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연초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다.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장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번째 창고를 지나칠 때였어요. 장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저기다. 장호가 한 창고를 가리켰어요. 어떻게 아세요? 자물쇠를 봐라. 연초가 자세히 보니 그 창고의 자물쇠는 다른 창고들과 달랐어요. 다른 창고들은 낡고 녹슨 자물쇠였지만 그 창고의 자물쇠는 새 것이었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심해라. 밤사람일 수도 있다. 장호는 조용히 문에 다가갔어요.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혼자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호는 연초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뒤로 물러서라는 신호였어요. 연초가 뒤로 물러서자 장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문을 발로 찼어요. 쾅! 문이 박살나며 안이 드러났어요. 안에는 한 사내가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전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냐? 사내가 놀라 일어섰어요. 장호는 단칼에 그를 제압했어요. 순식간에 다가가 칼을 목에 대고 바닥에 눌렀어요. 내가 밤사람이냐? 밤사람? 무슨 소리? 거짓말 마라. 장호는 칼로 사내의 뺨을 살짝 그었어요. 피가 흘렀어요. 다음번엔 목을 그을 것이다. 말해라. 누구 심부름을 하느냐? 모른다. 나는 그분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거짓말. 정말이다. 나는 그저 지시를 받아 문서를 만들 뿐이다. 연초가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구석에는 수많은 장부와 문서가 쌓여 있었어요. 연초가 그것을 뒤적였어요. 이건 노비 매매 장부. 이건 위조족보. 이건 역적 고발 문서. 여러분, 모든 더러운 거래의 기록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서들 사이에서 연초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김진수, 역적 모의, 증거서신 3통, 금품 거래 5건, 증인 2명. 모두 거짓이었어요. 조작된 거였어요. 연초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증거였어요.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증거.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죽인 증거이기도 했어요. 이게 자식? 연초가 사내의 멱살을 잡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들었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누가 시켰어? 밤사람이. 밤사람이 어디 있어? 모른다. 나는 편지로만 지시를 받는다. 편지? 그래. 밤에 이 창고에 편지가 놓여 있다. 거기에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고 그 편지를 가져온 사람은 모른다. 내가 올 때는 이미 놓여 있다. 장호가 사내를 더 세게 눌렀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밤사람을 분명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정말 모른다. 10년 동안 일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사내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장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고 안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편지함이었어요. 장호가 그것을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장호가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연초가 물었어요. 장호가 편지를 연초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심하라. 필요하다면 그도 제거하라. 연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밤사람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 그자는 이미 우리를 알고 있다. 장호는 주변을 경계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창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이구나, 장호. 장호의 온몸이 굳었어요. 그 목소리. 10년 동안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문틈으로 한 사내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50즈음, 평범한 상인의 옷차림. 하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연초는 그를 알아봤어요. 3년 전 관아에서 수령에게 속삭이던 그 사내. 밤사람. 장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를 기억하는구나. 밤사람이 웃었어요.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10년 전 나를 잡으려던 그 포도청 척후. 하지만 실패했지.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장호가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10년 만에 대결이 시작됐어요. 밤사람은 칼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것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관인이었어요. 수령의 도장.
이것만 있으면 나는 누구든 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 밤사람이 웃었어요. 너도 저 계집애도. 그것도 거짓이겠지. 거짓이든 진짜든 중요한가? 밤사람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믿으면 진짜가 되는 것이다. 그게 내가 배운 것이지. 내가 무엇을 배웠든 오늘은 끝이다. 끝? 밤사람이 비웃었어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결국 도망친 건 누구였나? 장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밤사람의 말이 맞았어요. 넌 항상 정의를 외쳤지. 죄 없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너 자신도 구하지 못했잖아.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장호가 칼을 들었어요. 오늘은 내가 망나니로서 마지막 칼을 든 날이다. 망나니? 밤사람이 웃었어요. 그래, 넌 이제 망나니지. 한때의 영광은 사라지고 형틀 곁에서 죽은 자들의 목이나 베는. 그래도 난 칼을 들었다. 장호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내가 평생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동안 난 최소한 내 얼굴을 드러내고 살았다. 밤사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그가 달려들었어요. 장호와 밤사람이 맞붙었어요. 밤사람도 무술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장호만큼은 아니었어요. 몇 번의 공방 끝에 밤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장호의 칼이 그의 목에 닿았어요. 끝이다. 하지만 장호는 칼을 내리치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는 것이냐? 밤사람이 물었어요. 내가 사람들을 죽인 방법을 기억하느냐? 장호가 말했어요. 칼이 아니라 장부로 죽였지. 나도 마찬가지다. 널 칼로 죽이지 않겠다. 법으로 죽이겠다. 장호는 연초를 봤어요. 문서는 다 챙겼느냐? 네. 연초는 보자기에 문서들을 가득 담았어요. 좋다. 이제 관하로 가자. 장호는 밤사람을 결박했어요. 바닥에 있던 사내도 함께 묶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에요.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냐? 문지기가 놀라 나왔어요. 수령을 깨워라. 밤사람을 잡았다. 그 말에 문지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밤사람? 어서. 장호의 호통에 문지기는 급히 안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 수령이 황급히 나왔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수령은 밤사람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나리, 이자가 바로 밤사람입니다. 밤사람? 수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럴 리가. 이분은 나리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자의 정체를. 수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나리도 이자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이자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건 변명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연초가 문서 뭉치를 내밀었어요. 수령은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위조 족보, 노비 매매 장부, 역적 조작 문서. 그리고 그 문서들에는 수령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수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여러분, 드디어 암행어사가 온 거예요. 모두가 놀라 밖을 봤어요. 말에서 내린 어사또는 30대 중반의 젊은 관리였어요. 소인은 암행어사 이지훈이옵니다. 어사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고을에 부정부패가 있다는 밀고를 받고 왔습니다. 어사또는 장호를 봤어요. 그대가 장호인가? 그렇습니다.
10년 전 역적 누명을 쓰고 도망친 그때의 역적 누명이 바로 이자의 조작이었습니다. 장우가 밤사람을 가리켰어요. 이자가 바로 밤사람입니다. 얼굴과 이름을 바꾸며 수백 명의 사람을 죽여온 어사또는 연초가 가져온 문서들을 살펴봤어요.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사또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것이 모두 진짜인가?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이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입니다. 어사또는 밤사람을 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밤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말하라. 나는 이름이 없다. 밤사람이 웃었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어요. 평생 이름 없이 살았다. 얼굴도 신분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너는 밤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사또가 선언했어요. 조선국 역사에 처음으로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사람을 죽여온 자, 밤사람으로 기록되고 그 죄로 처형될 것이다. 밤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 아니다. 나는 이름을 가질 수 없다. 나는 그림자다. 그림자도 빛을 받으면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다. 어사또는 포졸들에게 명했어요. 이자를 형틀로 끌고 가라. 그리고 이 고을의 모든 백성을 모으도록 하라. 사흘 후 밤사람의 처형이 집행됐어요. 장소는 바로 그 형틀이었어요. 10년 동안 장우가 지켜온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간 바로 그 형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형틀을 둘러쌌어요. 밤사람은 형틀에 묶였어요. 평생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자가 처음으로 모두의 앞에 선 거예요. 어사또가 죄목을 읽었어요. 밤사람, 본명 미상. 지난 20년 동안 얼굴과 이름을 바꾸며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고 수천 건의 거짓 문서를 만들고 수십 가문을 몰락시킨 죄로 사형에 처한다. 군중이 웅성거렸어요. 저자가 밤사람이란 말이냐?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거지. 장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다. 장우가 말했어요. 이것은 경고다. 이름 없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군중이 조용해졌어요. 밤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권력의 틈새에서 기생하던 자였다. 하지만 그런 자가 수백 명을 죽일 수 있었다. 장우는 형틀을 쓰다듬었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연초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연초입니다. 3년 전 이자가 저희 가족을 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아버지는 남쪽 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죄인으로.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어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행하라. 형리가 앞으로 나왔어요. 아니, 형리가 아니었어요. 장우였어요. 장우가 칼을 들었어요. 10년 만에 망나니로서가 아니라 포도청 척후로서 칼을 든 거예요. 밤사람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어요. 나 같은 자는 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장우가 말했어요. 너를 기억하고 경계하고 다시는 내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게. 장우가 칼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내려쳤어요. 조선국 역사에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사람이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이었어요. 처형이 끝난 후 어사또는 장우를 불렀어요. 장우, 너의 역적 누명을 풀어주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도청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내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장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왜? 이 형틀을 지켜야 합니다. 장호는 형틀을 바라봤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어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그렇다면 이 형틀을 공식적으로 기억의 형틀로 명명하겠다. 연초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밤사람이 만든 모든 거짓 문서가 폐기됐고 아버지도 무죄가 밝혀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섬에서 병으로 돌아가신 뒤였어요. 아버지. 연초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통곡했어요. 어머니는 북쪽에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그녀를 늙게 만들었어요. 연초야. 고생했구나. 어머니. 어머니와 딸은 껴안고 울었어요. 오빠는 광산에서 풀려났어요. 하지만 그의 한쪽 다리는 불구가 돼 있었어요. 연초야. 미안하다. 오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오빠. 오빠는 살아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가족은 다시 만났어요. 비록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함께였어요. 연초는 장호를 찾아갔어요. 은희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은 없다. 내가 용기를 낸 것이다. 장호가 연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포목전을 다시 열겠습니다. 좋은 선택이다. 은희님은요? 나는 여기 남겠다. 이 형틀을 지키며. 연초는 깊이 절을 했어요. 은희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연초는 가족과 함께 포목전을 다시 열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역적 가문이었다는 낙인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를 뒀어요. 하지만 연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장사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리고 밤사람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어요. 연촌의 집이 억울했구만. 밤사람 때문에. 그래도 꿋꿋하게 일어선 게 대단해. 장사가 잘 됐어요. 5년 후 연초는 좋은 혼처를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마을의 서당 훈장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오빠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았어요. 과거는 포기했지만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어머니는 손자들을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장호는 여전히 형틀 곁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속죄가 아니라 기억을 위해서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장호를 존경했어요. 저분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밤사람을 물리친 영웅이시지. 아이들은 장호에게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할아버지, 밤사람이 정말 있었어요? 그래, 있었단다. 무서운 귀신이었어요? 아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이란다. 장호는 형틀을 쓰다듬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숨기고 그림자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 그게 가장 무섭단다.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잊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10년 후 장호는 세상을 떠났어요. 평화롭게 형틀 곁에서.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어요. 형틀을 부수지 마라. 이것을 남겨두어라.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연초는 장호의 장례를 치렀어요. 성대하게 마을 모든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그리고 형틀 옆에 비석을 세웠어요. 기억의 형틀.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모든 이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밤사람을 물리친 장호를 기억한다.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 형틀은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다고 해요. 비가 오는 날이면 형틀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경고의 소리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밤사람 같은 자는 조선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몰라요. 이름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고 그림자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그들을 막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용기 있게 진실을 찾는 것. 연초처럼 장호처럼 권력은 항상 보이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경계해야 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복수는 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고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수예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정의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